저는 기술보증기금하고 예전에 이제 한국기술거래소라는 게 있었는데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거래소에 있다가 고려대학교 벤처대학원에 와서 기술창업, 기술이전 사업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전 기술 사업화거든요. 그러니까 폐쇄 혁신이 아니고 개방 혁신, 즉 이노베이션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그쪽에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을 먼저 보시면 이제 창업하고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들 일부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사실 기술 이전 사업화가 굉장히 정부에서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기 위해서 우선 좀 크게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좀 기존에 좀 달랐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 부분, 그다음에 생태계 부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참조할 수 있는 미국하고 저희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좀 참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 사업화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위주로 해서 제가 12시 아마 반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보시면 통계 이런 얘기는 이제는 조금 그렇고요. 크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3만 불인 상태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 이건 어차피 저희가 자본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양극화의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뼈와 피를 갈아서 만든 국가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은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사실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핀란드에 그 회사가 망하면서 핀란드의 경제가 거의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GNP에. 근데 우리 또한 이제 대기업들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 LG, 현대에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그 중에 한 대기업만 흔들려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겼던 그 불공정성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불공정성,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소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의 해결이 이런 불공정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경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저희 나라가 이제 예전에 많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국가 재원 가지고 특정 몇 개 기업을 밀어줘서 대기업 중심,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포인트가 여기서 저쪽을 좀 향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어떤 불균형 경제 성장 이게 교과서에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마지 몇 명을 잘 키워서 밑에 있는 동생들이 먹고 살게 하는 이런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위에서 본 한국 경제의 현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에 가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넋이의 이론이긴 하지만 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써야 된다. 즉 중소벤처기업들이 아니면 창업기업들이 거의 대기업과 같은 이 동선상에서, 그러니까 수평선상에서 서로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볼트 하나도
그 중소벤처기업 거를 쓰지 않으면 벤처차가 굴러가지 않는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경제 구조, 그런 것이 이제 균형 경제 성장 정책이에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개선 방안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저는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데 전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판교밸리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그 친구들을 좀 보면서 근데 차이가 나는 것들 제가 잠시 이제 스탠포드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것들을 보면 젊음도 같은데 차이 나는 게 뭘까? 전 뭐 원래 그런 걸 자꾸 생각해서 문제긴 하지만 물론 머리가 다 새카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뭐 잠시 한 2년 있었지만 그때 느꼈던 것들은 머리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모여서 우수한 애들이 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느끼는 이제 표정들, 젊은이한테 느끼는 그런 표정들이 있거든요. 감 같은 게.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늘 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근데 저희는 오늘 날씨가 뭐 흐리진 않았지만 좀 추워서 그런지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약간 그 좀 밝지 않은 얼굴들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오늘 이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국의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그 미국 기업들이 한 30-40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또는 끌고 가는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미국 기업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예, 비앤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든 지 1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지만 뭐 다 아시죠? 그 숙박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힐튼 호텔의 시가총액보다 뭐 몇 배나 크게 그 정도로 이렇게 큰 대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업 스타트업에서부터 글로벌리 그 대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불과 10년도 채 안 걸린 이런 상황인데 저희 나라는 좀 아쉽게도 이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8살 정도 됐죠.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기적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을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는 신기업들, 그러니까 창업기업이나 새로운 그 스타트업들이 이 삼성, LG, 현대를 대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그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에서부터 올라가서 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알고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내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내수 시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제 나라 인구가 5천만, 2부까지 포함해도 7,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수로 돌리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일본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 해외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새로 나온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또한 아직은 내수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불균형 경제 성장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상황입니다. 큰 이제 상어 같은 대기업이 있고 뭐 상어나 고래가 있고 고래 밑에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가 있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굳이 이제 찍어보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쪽에서는 제가 안 보여서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좀 글로벌 서로 상호 협력하는데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벤더, 이 수직적 관계에서의 어떤 콜라보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의 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소벤처기업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갑질이라든가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결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것이 저희 나라가 앞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3만 불을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술 이전 사업화가 물론 이전 기술이 대기업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소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약식 빅데이터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창업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기사 건수를 90년서부터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약간 튀는 부분이 2000년도하고 2008년도 이 부분에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이걸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마다 이 창업이니 중소벤처니 이런 것들이 붐이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도의 특성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IMF라는 그 위기 상황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나라는 위기가 있을 때 갑자기 창업, 중소벤처에 대한 붐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계속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지금 그 창업 기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줄어드는 거는 아직 지금 10월달까지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12월달까지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러한 기사가 한 몇십만 건이 됐는데 이 몇십만 건의 주요 이제 그 관련어 내지는 검색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00년에서부터 한 17년 4월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에 보면 지금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 그 그림에서 상단 부분을 좀 보시면 스타트업, 청년들, 그다음에 일자리, 중소벤처 기업부라는 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과거 왼쪽 하단에 있는 박스에 비해서 좀 바뀐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관심의 분야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청년, 스타트업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사들 관련돼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더 보시면 이 중소벤처 요게 관련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그 방사형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큰 원들이 있습니다. 큰 원들이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창업 지원 단장, 그다음에 창업가, 겸임교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나오고요. 경기도는 이제 왼쪽 쪽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큰 원으로 좀 표시돼서 창업 이쪽을 많이 이제 손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창업이 과거에 비해서 스타트업 창업에 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판교밸리가 지금 활성화되는 거하고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 이거 가지고 진정한 이제 창업 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나라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이 한 180여 개 정도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총 9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GNP,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이제 하고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미국 그 GDP의 한 7.5% 정도에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유니콘이 한 14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9개 되어 있는 거는 여전히 한 5개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는 그 배경인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소벤처 생태계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쪽 얘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 쪽 얘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현재 저희 나라에서 중소벤처를 지원한 이제 뭐 기술 이전 사업화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총 정부 지원 사업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1992개가 있습니다. 1332개가 있습니다. 많죠, 그죠? 정부 지원 사업이. 그래서 아래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금융에서부터 동반성장까지 해서 1332개의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서 방출되는 예산이 2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간 거의 한 20년간 거의 300조 정도의 돈이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유니콘 기업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체력으로 국가 체력으로 봤을 때 14개, 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9개가 있으니까 뭔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원인이 도대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잠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융자 중심의 지원 제도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하게 되면 이제 창업이라는 게 이 지구 전체적으로 창업의 성공률이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5개는 망하고 5개가 성공하는 게 좀 창업 생태계의 특성인데 그럼 95개가 망하는데 그분들이 다 융자를 통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그 기업이 실패했을 때 신용불량 뭐 이런 문제, 인생파탄, 뭐 이혼, 또는 뭐 태백산의 6개월간의 잠수 뭐 이런 단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우수한 그 인재들이 창업 상태로 가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러니까 융자 중심의 이제 지원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건 정부의 과도한 지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기업이 없는데 지원해야 될 목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나간다는 거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비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좀비 기업이 많아지면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분산 일회성, 그다음에 전시성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원 내용의 디테일 부족,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게 굳이 이제 그 문제점을 든다면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과연 이 중소벤처, 창업벤처 생태계에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냐? 증가한 부분도 있고 뭐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런 뭐 이 그림 좀 작아서 좀 그런데 그냥 뭐 제가 말씀을 그냥 대강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늘린다고 해서 국가 GNP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문적으로. 그러니까 학술 연구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 논문 분석 결과가 뭐냐면 국가 GNP 그 중소벤처기업을 너무 많이 늘린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 GNP 국가 성장이 되는 건 아니고 GNP나 GDP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양보다는 퀀티티 앤 퀄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 벤처기업이 적더라도 그 개수는 적더라도 그 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에 의해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의 논문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 아까 양적 확대, 그러니까 매년 20조씩 들어가는 그 양적 확대에 의한 그것들이 그러니까 10개 쏘면 한 5개는 맞겠지. 뭐 그런 개념인데 그게 실제로는 좋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 저희 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갖다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실리콘밸리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지도에서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마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이 됩니다. 근데 요 영역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면적이에요. 적은 면적인데 그 적은 면적에서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GDP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뭐 굉장히 뭐 2배, 3배 굉장히 많죠. 뭐 17배, 뭐 5배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걸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네가 성공 DNA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적은 면적에 적은 인구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돈을 버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거냐를 좀 보면 이 안에서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종의 다양성이에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저희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국에서는 제일 좀 잘 나가고 있는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라는 거죠. 같은 인종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보면 인종 소스를 쭉 보면 뭐 멕시칸서부터 우리 한국이 사우스코리아가 16종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우수한 인종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콜라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뭐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뭐 인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일 거면 여기서 다루긴 그렇고 하여튼 인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 판교에 아니면 이 경기도에서 녹아들어야 뭔가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 보면 네, 그건 이제 뭐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각 주체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한국 또는 실리콘밸리와 경기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보시면 실리콘밸리는 시장이나 산업 자체를 만드는 거죠. 페이스북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판 자체를 바꾸는 신시장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존 시장에서 적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대장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전 개념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이 되는 거는 어떤 신기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맺은 이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무 협의체 여기서 뭔가 기술들을 좋은 기술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시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시장이 먼저 시장의 입맛에 맞는 기술이 좋은 기술인데 그 시장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은 시장을 만드는 그런 벤처기업들이고 우리는 현 시장에 적응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아서 뭐 그렇다는 거. 그다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좀 이렇게 나라별로 비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아까 창업 성공률은 5%입니다. 그러니까 95%는 망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 평균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 95%에 대한 배려,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창업 실패는 인생 실패고 경력에 좋은 글씨가 하나 더 새겨지는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반면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평균 실패 수가 2.6회 정도가 돼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2번 망하고 3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크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평균 2.6회 정도 되는데 그런 그 실패의 그 암묵적 지식이 다시 재창업에 반영이 되는 반면에 저희는 일단 이 융자 베이스의 지원에 의해서 뭐 신용 불량, 파산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시에 안 실패하기 위한 암묵적 지식들이 다시 재창업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그게 사장이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게 이제 그 기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좀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에 오늘 여기 이제 협의체에 많은 기술 공급기관 사실은 이 협의체에 있는 이제 기관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기술 공급기관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수요 기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요 기관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 전 직장이기도 하지만 기보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보 정도가 수요 기관이에요. 사실 이제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조금 이걸 더 개선한다고 하면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기술 그 수요 기관 쪽 사람도 많이 이렇게 콜라보가 돼야 수요자와 공급자, 기술 수요자 공급자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건 조금 이제 가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쳐다보면 대학교나 아니면 R&D 기관을 쳐다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뭐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이겁니다. 저쪽은 보면 그 물음표 플러스 물음표가 10일 때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저희는 5 플러스 5가 얼마인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학문으로 얘기하면 뭐 문제 해결형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이 될 수 있는 게 1 플러스 9 플러스 1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반면에 우리는 5 플러스 5가 해서 10이 안 나오면 막 때려요. 그런 문제들. 예, 요게 이제 근본적인 좀 차이를 가져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멘토나 이런 분들이 월급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 중개자라든가 그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분들이 다 지분 관계로 서로 엮입니다. 기술 수요자하고 기업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되면 이 중개자나 멘토나 엑셀레이터가 같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돈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반면에 저희 나라는 이게 뭐 정액 월급제라고 해야 되나요? 정액 월급제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기술 이전 사업화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입장의 월급이 약간 그 연공급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업을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월급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수업을 더 하거나 뭐 뭘 더 하면 월급이 막 이렇게 오르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나라의 이제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 제가 기술 이전 뭐 지금은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이죠. 뭐 전에는 한국기술거래소 그때 있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다 월급제다 보니까 그냥 FM대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좀 더 막 시장 논리에 자본시장 돈의 논리에 기반해서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그 이쪽 대학 그다음에 R&D 기관에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지원 조직이 됐죠. 지원 조직. 그래서 엑셀레이터, 뭐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뭐 인큐베이터, 아니면 이제 기술을 패시리테이트 시켜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리콘밸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창업해서 망해도 우리처럼 굉장히 힘들어하진 않아요. 미안하긴 하죠. 투자자들한테 망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재창업으로 바로 그 자기의 암묵적 지식이 재활용되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 융자다 보니까 이제 신용불량 뭐 압류 막 이런 뭐 빨간 딱지 막 이런 걸로 되니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 경우에는 이 민간 베이스의 기업 베이스의 창업교육센터들이 많아요. 가장 예를 들면 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 회사는 그 창업 기업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키워가지고
그거를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 1,000억 불에 파는, 500억 불에 파는, 2억 불에 파는 이런 식의 방식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학교 창업교육센터, 물론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도 벤처 창업센터가 뭐 무려 한 7개나 있습니다. 서울, 뭐 아산, 당진 참 막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떤 정부 지원에 의해서 그 금액에 맞는 역할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교육센터들은 다 민간 매시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창업 교육시켜서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의 재화인 거예요. 재화. 우리가 팔아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반면에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저희 기업들은 그 CEO가 내 이 회사를 키워서 팔아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뭐 팔아야지 하는 개념보다는 이걸 키워서 대대손손 물려줘야지 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체를 크게 보시면 이제 그 기업 쪽에 한 덩어리가 있고요. 기업 쪽에 한 덩어리 있고 대학과 그다음에 R&D 기관 그 기관이 한 덩어리 그다음에 문화 창업 벤처 문화 컬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또 그다음에 엑셀레이터나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박하게 점수를 매겨서 그런데 이 문화는 좀 많이 문제가 좀 있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를 원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뭐 하여튼 이런 그런 문화의 문제는 좀 안 좋고 대학교도 좀 안 좋고 기업도 좀 안 좋고 그나마 좀 나은 데가 정부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물론 방향은 조금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만 정부 쪽은 그럭저럭 되고 최근 들어서 엑셀레이터, 멘토,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기업들을 키우는 세모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대학과 R&D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오셨던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기 기술 공급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기술 수요자가 이렇게 존재하면 둘 사이 하여튼 뭔가 이 잘 궁합이 케미를 잘 맞춰서 뭔가 기술 이전이 막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 이게 이제 일하기 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급자 쪽에서 자꾸 기술 이쪽으로 보내려고 수요자 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건 뭐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그 판을 좀 바꿔서 사고방식을 좀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수요자 쪽에서 거꾸로 이 수요를 좀 많이 발굴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옆에 있는 이노비지 협회라든가 메인비지 협회, 그다음에 벤처 협회, 그다음에 중기업 협의회, 그러니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쪽에 그 기업들한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기술 거꾸로 있죠. 공급자 쪽에서 그러니까 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출연연에서 그걸 좀 개발한 쪽 이렇게 거꾸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이제 실무에 한국기술거래소에 있을 때도 그게 이제 NTI 그 정부 기술 이전 거래 그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연구소 입장이나 대학교 입장에서 좋은 기술은 직접 팔죠. 이미 또 팔리기도 하고 시장에서 알고 사러 오니까. 그러니까 남는 기술만 온라인 기술거래 시스템에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들은 좀 기술 이전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기술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 이전 거래가 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의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뭐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뭐 폐쇄혁신은 자체 기술 사업합니다. 자기 기술 자기 혼자서 이게 기업의 경계선인데 이 안에서 다 기술 개발하고 다 돈도 버는 거죠. 근데 그 오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여기 개방혁신 또는 이전 기술 사업하는 요 경계선이 이제 점선으로 돼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제 기술 그러니까 기업에서 개발된 기술 중에 이분은 라이센싱이나 뭐 스피노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남이 개발한 기술을 거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결국은 이 기술 이전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보시면 현황은 그 왼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공공논리에 기반해서 이제 국가에서 많은 이제 백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철저한 시장 논리로 가면 어떨까? 아주 그냥 시중에서 하는 막말로 얘기하면 돈 놓고 돈 먹기의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건 뭐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 절실하게 겪었던 건데 제가 그 이제 스탠포드 연구소를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옆에 방에 있는 교수가 400억 원어로 기술을 구글에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기술을 400억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기술 이전을 하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기술 개발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기반하는 거죠. 그래서 400억 원을 받았는데도 나 같으면 이제 교수 그만두고 세계 유람 다닐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또 연구실에 나와서 점심때 잔디밭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혼자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 400억 원을 어디다 쓴다고 저럴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 논리에 기반한 그런 기술 이전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 간의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기술 공급자는 창업 DNA나 아니면 경영 DNA 아니면 돈에 대한 DNA가 좀 부족한 반면에 기술 수요자인 뭐 중소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이쪽은 기술에 대한 DNA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이웨이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밑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봤는데 일단 그 기술 수요자 중심의 기술 이전 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종 중소벤처 유관기관과 협회 이쪽과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무 협의체랑을 어떤 식으로 다 엮어서 자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자나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3분의 1을 주자. 기술 이전 성과 3분의 1. 그러면 어차피 이 기술 개발자들은 밤새는 게 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 확실하게 주자. 그래서 뭐 100억에 팔렸으면 기술이 그냥 33억을 주면 어떨까? 근데 이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 쪽 기술 개발하는 쪽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술 경영 쪽이거든요. MOT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니까 MOT 이쪽서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개발자들의 평균 받고 싶은 수익률이 돈이 좀 욕심이라고 막 남들은 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100억에 팔리면 한 33억은 그냥 교수님한테 그냥 딱 드리는 거예요. 현금. 그럼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역시 저희가 나온 기술 중개자한테 물어봤었는데 기술 중개자들이 중간에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TLO가 있고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기술 이전 센터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말고 이전 성과에 10% 주자. 이것도 평균 비율이 1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개하는데 열심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100억짜리 기술이 팔렸으면 10억 그냥 딱 주자 이거죠. 그러면 중개자도 열심히 하고 개발자도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논문 결과에 기반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자 즉 이공계 전문자들의 어떤 창업 및 경영 DNA에 대한 교육들을 무료로 좀 꾸준히 계속해서 둘 사이의 갭,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갭을 줄이는 그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뭐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자, 특히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그 평가 시에 특히 교수님들이 이제 페이퍼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SCI나 SCI 평가가 많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뭐 교수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말고도 유료 기술 이전 평가, 무료 말고 유료 기술 이전 평가의 그 업체 평가 기준을 좀 높여주면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온라인 그 기술 이전 그 플랫폼을 공급자 중심도 필요하고, 물론 수요자 중심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우선 기술 이전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바닥인 한국경제 생태계, 그걸 먼저 좀 봤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거, 걔네가 좀 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뭐 말씀을 한 5초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 이전 사업화 이런 걸 보려면 그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유럽에 가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뭐 유럽의 영국 뭐 이런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미국보다 한 10년씩 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래된 거 뒤진 거 없을 거 없이 바로 저희가 이제 정면 돌파. 실리콘밸리 가서 그걸 쳐다보는 게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봐도 별로 걔네들 하는 게 그 실리콘밸리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 가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 테크노 국가에서 불러주셔서 역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